어떤 통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으니까 우리 역사가 이제 여러 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사국 시대를 거쳐서 삼국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고구려와 백제 시대의 유학은 공맹의 유학이 아니라 순자의 유학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고구려 소수리망 때 들어온 예. 유학은 그 한나라 때 들어온 유학입니다. 예. 전국시대 말기에 너무나 혼란하니까 그때 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철학을 여러 사상가들이 그거를 내놨는데요. 예. 결국은 순자가 가장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순자 철학, 또 그 제자인 한비자 이사의 철학으로 정치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한나라 때 역시 순자 철학으로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라 때 유학은 그 공맹 유학이라기보다는 순자 유학인데요. 그 한나라 때 이제 유학이 들어오니까 순자 철학이 들어온 거고요. 그때 동시에 불교도 들어옵니다. 한국인의 그 철학을 좋아하는 그런 정서는 불교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요. 예. 그 순자 유학은 현실적인 정치 제도 등에 이제 주로 그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 신라는 오히려 이제 고구려 백제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과 네.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단군 철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고구려 신라에 막혀서 중국하고 직접 통하지 않고 해서 장군 시대 때의 정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신라가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대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학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쭉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고대 철학 사상, 특히 이제 상고 시대의 환국과 배달, 그리고 조선 시대에 있었던 천부경, 또 삼일신고, 또 단군 조선 시대의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또 거기에 어떤 가치나 역할, 문제점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통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으니까 우리 역사가 이제 여러 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사국 시대를 거쳐서 삼국 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유학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게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책에 보니까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시대의 유학은 공맹의 유학이 아니라 순자의 유학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네.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 고구려 소수리망 때 들어온 예. 유학은 그 한나라 때 들어온 유학입니다. 예.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고 이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지는데요. 그 진나라 초기에 또 전국 시대 말기에 그 너무나 혼란하니까 그때 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철학을 여러 사상가들이 그거를 내놨는데요. 예. 결국은 순자가 가장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자 철학을 사람들이 많이 그 호응을 하니까 눈치 빠른 정치가가 이제 그 이기는 법인데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이론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예.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순자 철학, 또 그 제자인 한비자 이사의 철학으로 정치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한나라 때 역시 순자 철학으로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라 때 유학은 그 공맹 유학이라기보다는 순자 유학인데요. 그 한나라 때 이제 유학이 삼국시대 때 들어오니까 순자 철학이 들어온 거고요. 그때 동시에 불교도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공맹 그 철학의 그 심오한 철학은 이제 그 수입된 유학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한국인의 그 철학을 좋아하는 그런 정서는 불교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요. 예. 그 순자 유학은 현실적인 정치 제도 등에 이제 주로 그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공맹의 철학이라는 건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잠깐 네.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을 의미하고 순자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정치를 하고 사회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습니다. 형이하학적인 철학 네. 뭐 이런 어떤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신라는 오히려 이제 고구려 백제하고는 좀 다르게 지리적으로 좀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단군 철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단군 시대를 이어받았다는 외형적인 것은 예. 고구려였습니다. 예.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에 가깝고 해서 그 제도를 중국화 해버렸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신라가 가장 후진국이었죠. 예. 그래서 후진국이고 또 고구려 신라에 막혀서 중국하고 직접 통하지 않고 해서 그 단군 시대 때의 정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화백제도이고 화랑제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민족의 저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신라가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의 그 최치훈 선생이 말한 그 날랑비서에 예.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일러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실로 곧 삼규를 포함하여 묻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 고유한 철학이 있었다. 예. 풍류라고 한다. 예. 그것은 그 유불도를 다 포함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그때 그 선사에 많이 기록돼 있다, 자세히 기록돼 있다라고만 하고 어디에 기록돼 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기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책들에 그 선사라는 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고려 말까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선 초기에 거의 다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최치훈 선생이 말한 고대 역사 자료, 철학 자료는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구한말에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죠. 예. 그런데 그 환단고기의 내용 하나는 목숨 걸고 자손에게 이렇게 그 숨기면서 전해왔습니다. 예. 그걸 공개할 수도 없고요. 또 저 출판도 못하고 필사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또 나중에 구한말에도 일본인한테 들켜도 일본이 또 말살시킬 테니까 예. 조심조심 숨겨서 최후에 이제 나왔는데요. 너무나 우린 다행이고요. 정말 이거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귀한 자료인데 거기에 오늘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철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최치훈 선생이 말하는 우리 고대 철학이다. 너무나 다양한 그런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신라 시대에는 신라 시대고.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신라는 오늘날 우리들이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제도고 선거제도가 제일 좋다고 다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선거제도 좋은 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선거제도가 제일 좋은 줄 아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엉망이 다 돼 있죠.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는요. 지금까지 나온 정치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정치 제도는 화백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화백 제도를 신라가 했던 거죠. 그래서 신라는 그 왕자로 이렇게 개성되지 않고 화백 회의에서 그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여왕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화합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였고요. 화랑 제도가 또 그 단군에서부터 내려온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화랑 제도가 그 세속오개에 나온 것처럼 효도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건전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건데요. 그 세속오계에 보면 불교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 오륜 같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요. 오륜이 맹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군 철학의 핵심이 맹자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신라 시대의 유학자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어떤 그 유학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일부 이제 드러나는데 여전히 그 정신적인 그런 것은 이제 불교가 그것을 이제 충족시켜 준 면이 큽니다. 예. 그래서 최지원 선생도 그 유불도 다 통하고요. 또 이제 그 도가 철학을 굉장히 심취해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설총이라든가 최지원 선생이라든가 강수라든가 그런 그 화왕계 이런 걸 읽어봐도 역시 좀 순자적인 요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세계를 이끌어갈 정도로 유학이 그런 역할은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때는 고려 초기까지도 예. 그 사람이 이 현실 정치 이런 거를 불교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유학을 통해서 하면서 그 점점 더 이제 논어 효경 등을 이제 읽히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과거를 그 유학으로 과거 시험을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교가 너무 왕성해지니까요. 그 절이 너무 많아집니다. 절이 너무 많아지면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시설이지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지비가 그 국민들이 세금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서히 그 고려 때는 이제 중기로 들어오면서 최충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학 안에서 정신적인 걸 찾아보자 이런 이제 그 몸부림을 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면서 유학 연구가 좀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뭐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인 통일신라 시대에 대해서 조금 그 유학의 역사를 좀 살펴봤고요.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고려하면 유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뭐 이런 시기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려 전기의 유학자 중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승로를 들 수 있고요. 예. 네. 그 당시에 그 지식인의 대표인데요. 예. 유학자이면서도 그 기본적으로 순자 유학은 사회 제도를 정비하고 세상을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유용한데 철학적인 욕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최승로 같은 이런 대철학자도 예. 결국은 이제 말년에는 이 불교에 귀의하는 이런 이 형태가 나타나죠. 그게 흔히 처사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얘기인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럼 유학자들이 이제 말년에는 그 어떤 철학적인 욕구에 의해서 네. 불교 철학에 또 심취하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많죠. 있어요. 예. 그 최승로의 권위에 의해서 이제 고려 시대에 본격적으로 성균관이라는 제도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 역사를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그것이 아마 그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요. 예. 국자감에서 성균감, 성균관 또 다시 국학, 국자감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예. 그 성균관으로 이름 붙은 거는 992년이었나요? 그때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이 됐는지. 예. 그래서 오늘날 그 성균관의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교육 내용도 같고요. 그래서 사서삼경
이런 것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는데 역시 기본은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인재 양성이 그 가장 큰 목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 유학이 이제 변화를 겪는 시기가 북송 유학이 들어오는 이제 고려 중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고려 중기의 유학의 어떤 특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고려 중기에 북송 시대 유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북송 시대 유학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순자 중심의 유학하고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예. 당나라 말기에 불교가 너무나 그 융성해가지고요. 전국에 절이 가득 찼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절을 유지하느라고 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반발이 심하고요. 예. 그래서 뭐 절에 가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고요. 또 절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타락한 성녀들이 자꾸 이제 쏟아져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 불교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이고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불교에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인간의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인데요. 예. 그것을 그 불교가 해탈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해결을 해놨습니다. 예. 그건 엄청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불교를 없애야 되는데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어떤 이제 아가씨를,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예. 보니까 결혼시키면은 안 되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면 이게 그 반발이 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가 무슨 이유로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근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우리 아이는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예. 더 예쁜 여자를 하나 찾아서 우리 아이 눈에 띄게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자기가 바꾼다고요. 예. 싸울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 방법인데요. 불교에 그 매력이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럴 때에 그 불교의 매력 이상의 매력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고라는 분은 그 유학에서 찾기로 작정을 하고요. 예. 유학의 그 전적들, 책들을 샅샅이 뒤지다가 유학에 그 불교의 해탈의 논리 이상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맹자라는 책이고요. 예. 또 주역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얘기라는 책 속에 대학편이 있고 중용편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해탈의 논리에 해당되는 이론을 유학을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당나라 말기에.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등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당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는데 유학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그 정치 이념이 되진 못하고 약간의 혼란이 이제 이어지다가 북송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근데 북송 시대의 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이제 염계, 주돈이, 횡거, 장제 선생, 정의, 정호 이런 분들이 이제 북송 유학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이고의 그 노력, 이고의 철학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 불교적인 해탈론을 점점 더 정밀하게 예. 그 완비시켜 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그 철학이 이제 그 한국에 고려시대 때 들어오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도 불교에 그 귀하기보다 그 철학 속에는 그런 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아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예. 아직 그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고려 전체의 정신계를 그렇게 이끌어갈 만큼 정리는 되지 않았던 거죠. 자료를 보면 지금 그
고려 중기의 예종, 인종, 의종 때는 임금이 직접 경전 토론회를 주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예, 되어 그럴 있네요. 수밖에 없는 것이 지식인들이 그런 그 심오한 철학적인 그 유학이 들어오면 예. 이제 그게 열기가 이제 그 뜨거워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심오한 철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가 이제 쏟아붓는 거죠. 고려 중기에는 이제 그런 유학의 특징이 있었던 거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고려 중기에 그런 어떤 그 유학의 특징이 있었는데 고려 말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주자에 의해서 완성된 주자학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 주자학은 기존 유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자학은 이제 그 이전에 공맹 유학, 순자 유학의 좀 다른 면을 이제 찾아내는데요. 공자, 맹자의 유학에는 그 불교의 해탈론 같은 요인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지만 그 해탈론이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정리해 놓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공자, 맹자의 학문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스며들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요. 해탈론 자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 생사라는 걸 딱 그 죽음의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해탈론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건데 당나라 말기부터 불교적인 해탈론으로 정리해 가다가 그것이 북송을 거쳐서 주자에 이르러서 이제 완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자는 고대의 유학과 다르게 그 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해탈론이라고 하는 것을 압축된 이론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이기설 이런 걸로 이제 체계를 갖추어 놨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고려 말에는 그 당나라 때 고민처럼 불교가 너무 그 왕성해가지고 절이 너무 많았고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교를 그 몰아내야 되는 그런 그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당나라 시대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스스로가 불교를 공격하는 이론을 찾아내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예. 중국에서 주자학이 그걸 해놨기 때문에 예. 주자학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편리했죠. 그래서 주자학을 받아들였는데 그 주자학을 상당히 이제 정착시킨 분이 그 익제 이재현 선생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목원은 이재현 선생한테 주자학을 그 이제 배우고 또 한 분의 스승이 계시는데요. 행촌 이암 선생입니다. 근데 행촌 이암 선생은 그 당군을 이어서 당군의 역사와 당군의 철학을 그 이어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 두 스승을 통해서 목은 선생은 당군의 그 철학 사상의 흐름과 중국 주자학을 융합시키는 예. 그런 독특한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고려 말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목은 이색 선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목은 이색 선생은 바로 이재현 선생과 그다음에 이암 선생의 두 갈래를 네, 수용해서 한국적 주작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까? 중국 주작하고 완전히 다른 것인데 예, 그 목은 선생에게 그 핵심적인 말이 예, 천인무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하늘과 사람이 사이가 없이 하나로 통해 있다는 거죠. 예, 그 중국에서는 천인무간이라는 글자가 한 군데 나오긴 하는데요. 예, 거기는 대부분 천인합일입니다. 예, 천인합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과 사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합쳐보자 예, 라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것과 천인무간은 그 다릅니다. 천인무간이라고 하면 내가 하늘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불교학자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국 불교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보조국사 진울의 그 철학은
중국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중국은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출발한대요. 그리고 중생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도를 닦아서 성불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국사는 나는 부처다로 출발한대요. 나는 부처인데 왜 지금 내가 이 모양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도를 닦아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자. 이 철학인데요. 이것이 목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천인무간이니까 내가 하늘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원래 하늘이었던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하자. 거기에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수련이, 수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목은 선생의 그 수양은 굉장히 철저하고 그래서 그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집중을 하는 집중 수련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애초에 하늘과 인간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사이가 없다. 일체다. 뭐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어떤 그 학문을 풀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색 선생의 학문의 특징이고 그래서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되는 근거로 목은 이색 선생은 성이라는 것보다는 마음, 심을 강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일신고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심 속에 성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현재 내 마음은 심입니다. 그래서 그 심을 정화하는 거, 심을 강조하는 거 이게 한국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을 강조하면 심 속에 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또 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강조하면 정을 또 중시하면 현실 세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은 선생은 현재 여기에 있으면서 진리를 얻어야지. 그래서 스님한테 불교의 진리가 좋긴 한데 현실을 떠나서 자꾸 진리를 얻지 말고 여기도 본래는 하늘의 그 지상낙원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얻어라 이런 충고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은 선생의 이제 그 유학에서 그 특징을 교수님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자기를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양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현실 정치에 이렇게 깊이 또 참여하는 그 정치 철학의 문제. 그러면서도 또 이 속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초탈한 경계에 오르는 초탈 원흉 철학. 뭐 이런 어떤 특징으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셨던데 좀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그 목은생의 아주 특징인데 내가 하늘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보면 그 현재 내가 하늘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철저하게 수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을 해서 마음에 완전히 그 잡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건한, 그래서 경을 강조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서 그 욕심을 제거하는 그런 그 수련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늘이니까 남도 하늘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사는 모두가 하늘이니까 이 세상은 이대로 천국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느끼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천국이다. 그거는 아마 그 단군 시대 이전부터 우리가 천손 사상한테서 쭉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이 지상천국인데 지금 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원래의 지상천국을 회복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드십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그런 매개체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또 열심히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래 하늘이면 하늘은 초연하고 세상을 다 포함을 하는 그런 이제 초월한 모습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천인무간 사상에서 초월 사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은 선생은 모두 이 세상 모든 요소를 끌어안는
그래서 불교도 좋아하시고 또 노장 철학도 좋아하시고 그런 걸 다 섭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초월을 해서 초연한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가도 금방 초연하게 물러나는 그런 이제 초탈 원융 철학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모건생한테 세 요소가 동시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유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 말의 모근 이색 선생을 통해서 그 한국적 주자학이 완성되면서 그 흐름이 이제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영향을 첫 번째로 받은 분이 그 고려 말 조선 초의 그 양촌 권근 선생이잖아요. 네. 그 양촌 권근 선생의 유학적 특징은 뭐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뭐 모건생의 수제자격인데요. 양촌 권근 선생의 그림이 있는데요. 천인 심성 합일지도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양촌 선생의 그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이 그림이 사람 모습 비슷하게 생겼죠. 예. 위에 머리가 있는데요. 머리 속에 하늘 천자가 있습니다. 내 속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늘 안에 있지만 하늘이 내 속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밑에 성자가 있는데요. 하늘이 하는 일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그 밑에 명자가 있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들에게 쉬지 않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무슨 명령을 하느냐? 살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이 귀로 들리진 않습니다. 느낌으로 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하느님이 밥 먹으라는 명령이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느낌이 들면 쉬어라는 명령이고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지? 자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명령을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건 뭐냐? 열심히 수련해라.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명령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욕심에 가려서 그런 걸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하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하늘 마음이 그대로 변치 않고 내려가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죠. 제일 밑으로 가면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가 성인입니다. 성인은 하늘과 완전한 일치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과 완전히 일치가 되느냐. 그 쉽지 않은 건데요. 파도 치는 물에 얼음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파도 치는 물 전체가 H2O고 얼음도 완전히 H2O가 되면 물과 얼음은 하나죠. 그런데 물 전체의 움직임과 요 얼음이 파도에 따라 함께 움직이면 본질과 움직임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조그만한 그 얼음 덩어리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실은 물 전체와 하나인 거죠. 그래서 모건생도 그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보면 좁쌀처럼 작다. 그 큰 바다에 좁쌀처럼 작지만 사실은 그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내 마음으로 보면 우주 전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기에 그 성인은 하늘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왼쪽으로 까만 몸에 현혹이 돼가지고 욕심을 일으키게 되면 사람이 욕심에 빠져서 그 까만 쪽으로 내려가면요 짐승이 돼버리죠.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두 요소가 있는 거죠. 내한테 짐승 같은 모습이 있고 또 성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서 짐승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서 가운데 군자 수지라고 돼 있는데요. 군자가 수양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금문 부분에서 수양을 통해서 이제 원래 성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감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그려냈을까. 한국인 아니었다면 또 그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그 권근 선생의 천인심성 합일지도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이 그분은 성인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소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예, 그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 모근 선생도 쓰시고 예, 양촌 권근 선생, 퇴계 선생 공통점입니다. 아, 예, 그 천인 무간의 철학으로 보면 그 소인이고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늘의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 예, 하늘 마음이 들어 있어. 그래서 그 소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포기를 할까봐, 내가 하늘처럼 되는 노력을 안 할까봐 예, 그 중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소인이 아니고 너는 중인이다. 노력하면 군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유학의 원형하고 이제 고려 시대의 유학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고려 말에 이제 모근 이색 선생을 통해서 크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학의 세 가지 큰 특징 그리고 그 흐름을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그 정치적 실천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 모근 이색 선생의 영향 아래에서 조선 시대로 연결된 주목해야 될 인물 그분이 이제 정암 조광조라고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철학은 어떻게 우리가 좀 주목할까요? 이 세상을 이 지상천국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정치의 목표인데요.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많은 이 유학자들이 꿈을 갖고 있는데요. 그 꿈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꿈이 있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이 꿈은 그 단군 시대 이전부터 한국인의 공통된 꿈이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이런 그 지상낙원을 만드는 이 꿈이 깊이 깊이 내려오는데요. 예. 이 꿈은 여건이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 때 그 꿈이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었다고요. 예. 그 세종대왕 때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수양대군 때 예. 바로 급격히 이 천국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 조카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지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상천국을 이어가고 싶은 열정들이 있었는데 지옥으로 되니까 다들 아주 낙담을 해가지고 이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산속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치에서 떠나갔죠. 떠났는데 그러다가 이 유학의 특징은 그 수기치인 수양이 완성이 되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예. 떨어져 있다가 이제 여건이 되는 것은 어떤 여건이냐 하면 임금이 제대로 되면 다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임금이 그 제대로 된 임금이 나오면 이제 그 임금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지상천국을 만드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조광조 선생이 보니까 그때 중종 임금이 성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훌륭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서 본인이 이제 뛰어듭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중종 임금을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임금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경연이라는 공부하는 교실에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데요. 그 임금을 성인으로 만들고 본인이 최고의 보좌관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그 힘을 합해서 세상을 천국을 만드는 그런 꿈을 가졌죠. 그래서 그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철학을 주자학으로 이제 그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중심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지나치니까 왕을 빨리 임금을 성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공부를 너무 시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이러니까 왕이고만
질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정암 선생이 공부시키러 오면 조금 이제 좀 피하고 싶은 기색이 있으니까 조정암 선생이 지상천국을 만들면 소인배들이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요. 예. 그 소인배들이 안 쫓겨나기 위해서 조광조 선생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음모를 꾸며서요. 예. 아주 나쁜 그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꿀을 가지고 주초위왕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벌레가 그 꿀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무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초를 합하면 조가 되는데 조가 그 왕이 된다. 왕이 된다는 암시라고 해서 그 남곤, 심정 이런 사람들이 왕한테 이제 설득을 해서 귀양을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상천국의 꿈은 일단 끝이 나고 그리고 사화가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 흐름은 또 쭉 멈추어 있다가 율곡 선생이 다시 또 한번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지극한 지치. 다스림이라고 해서 예, 지극히 지치 사상이라고.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 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흐름이 아까 얘기했던 수양 철학. 네. 그게 이제 퇴계 이황 선생으로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양 철학이 그 양종 근근 선생, 회제 이연적 선생, 그다음에 이제 퇴계 그 이황 선생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이 흐름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철저하게 수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양하는 내용을 보면 종일 수양을 하고요. 잠시도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는 방법은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에서 그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에 이렇게 붙들고 있고 또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또 가다듬는 정좌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예. 철저하게 그 마음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의 그 일생을 보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런 수양을 이제 철저히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은 좀 오해를 하는 것이 나라 일이 바쁜데 그 혼자 저 안동에 가서 도산에 가서 수양만 하면 되겠느냐. 그건 너무나 이기적이더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계의 선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수양이 돼서 그 완전한 성인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퍼져나가서 나라가 평화로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수신제가 추국평천하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수신이 완성이 되면 저절로 가정이 달라지고 또 이 나라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뀐다. 그 철학에 투철하신 분이었죠. 예. 뭐 지극한 향기가 세상에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이 이제 그 초탈 원융 철학을 이어받은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하셨는데 곧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 초탈 원융 철학에 또 그 흐름이 있는데요. 초탈하는 세상에 섞여들어가지 않고 초연한 삶을 사는데 몇 분이 계십니다. 매월당 김시섭 선생, 서경덕 선생, 그다음에 이제 남명 조식 선생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벼슬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하게 그 갇히지 않고 전체를 포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당 김시섭 선생은 뭐 스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서경덕 선생은 장자에 전념하기도 하고 남명 선생도 장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남명이라는 호도 장자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장자에 심취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도 아우르고 그러면서 초연한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도 쭉 우리나라의 그 새 흐름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책을 보면 이제 그 한국의 유학 5천년에서 이제 한국편은 상하권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하권에 보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윤봉길 의사와 김창숙 선생으로 이렇게 정리를 끝맺으셨어요. 두 분을 그 유학사에서 한국편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중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윤은형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은형은 그 학자가 아니고 사림이 아니고 그 훈구파라고 해가지고 직업 정치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나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 직업 정치인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사림, 순수 유학자라야 한다. 이 인식이 확산이 되니까요. 유림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순수 유학자가요. 사림이. 그렇게 되면 이제 사림이 분열을 한다고요. 예. 정권을 독식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누가 또 독식하느냐 예.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당파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당파 싸움에 이제 끼어들어서 거기에 눈먼 사람들은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 당파 싸움뿐만 아니고 긴 역사에서 보더라도요. 편갈라서 싸우면 망할 때까지 싸우는 이런 그 병폐가 있습니다. 예. 그 당파 싸움 하는 사람들만 유학자가 아니고 예.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수양에 이제 치중했던 퇴계 선생의 후학들 또 초연한 남명생의 후학들 이런 분들은 정치에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그 자기들 그 시골에서 초연하게 수양하면서 제자들을 길렀죠. 그분들한테서 국가가 위태로우면 그 목숨 걸고 나오는 의병들이 이제 나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그 흐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한테 그 생소한 사람들 수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에서 그 의병도 나오지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그 흐름으로 이제 그 심삼 김창숙 선생과 윤봉길 의사를 들었는데요. 예. 안중근 의사도 제가 넣으려고 하다가 끝부분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예. 윤봉길 의사는 이제 신학을 안고 서당에서 그 경전 공부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수양을 하고 인간 되는 노력을 했던 분이 마지막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이제 좋은 점들, 장점들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 이제 정리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지금은 이제 역사의 전환기, 판가리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세기 이후에 담론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개벽의 시대라는 의미일 텐데 유학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학이 해야 될 역할은 일단은 유학에 갇히지 않아야 됩니다. 공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공자는 유학이라는 어떤 학문 테두리에 갇힌 분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공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그 현실을 직시하고요. 오늘날 그 정신 철학이 망가져서 그 이제 물질주의가 너무 성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진 이런 거를 직시한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답을 내는 그런 학문이 이제 유학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해답을 그 내기 위해서는 고대의 우리나라의 그 사상, 그 천부경, 삼일신고를 비롯한 고대 사상을 그 깊이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깔아서 그 위에 오늘날 다양한 그 정신철학 그런 것을 이제 두루 공부해서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그 체계 위에 오늘날의 그 여러 이제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제일 그 위에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의 그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이런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그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공자께서 집대성을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고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집대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은퇴 이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유학 5,000년 역사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의 유학사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고대 사상을 이해하는 시간도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의 전환기에 유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이제 그 바탕에는 우리 철학이 어떻게 새롭게 재조명되고 또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 말씀들을 쭉 정리를 통사적인 측면에서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